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입시에 관한 그런 얘기보다도 전반적인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백승용이라고 하고요. 작년 8월에 대신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한 32년 이제 근무를 했고, 원래는 내년 2월쯤에 퇴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그렇게 돼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학지도협의회 대전 진협을 처음에 이제 창설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도 진협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하면서 주로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대학에 자문위원으로 또는 실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컨설팅의 가장 기본은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봉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극대화 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살아야 교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제 체험을 했고 또 그것을 입증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 컨설팅의 모든 것도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기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교육자로서 또는 입학사정관 또는 교수로서 뭐 그런 관심이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남아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게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자존감이고, 이것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말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으로 진학과 진로를 어떻게 곁들일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한다면 진로예요. 진학이 아니라 진로입니다. 정말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이 찾아진다면 그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조금 전에 어머니 한 분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이가 의대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대를 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 있다. 그럼 채워야 할 이 갭을 어떻게 채울 건가? 이 갭을 채우지 못한다면 내가 대학을 못 간다, 의대를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의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물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화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저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게 아이한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학교를 떠나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아이들만 행복하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돼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행복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어요. 또 아이하고 선생님만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엄마가 대부분 아이들을 같이 오시는데 엄마만 오시면 안 돼요. 아빠도 같이 오세요. 왜? 입시는 독박 쓰면 엄마가 독박 쓰면은 엄마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그런 얘기도 하죠. 아빠의 할아버지의 든든한 재력과 아빠의 적당한 무관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한테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장 큰 것은 입시의 기본 틀이 뭘까? 대학 입시의 기본 틀,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 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기본 틀 안에서 전형별 특징과 대비 전략 이랬는데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나눠서 설명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2022 또는 2023 요것만 뽑아서 그때 전형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잠깐 얘기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핵심은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에 관한 것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 대학 입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했는데요. 2022 입시가 지금이 이제 2021 입시에 올 3학년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2021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학하는 연도의 명칭을 따온 거예요. 입학하는 연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2022학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2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상 초유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개강을 했고 또 우리 신입생들은 입학식도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뭐 이런 초유의 이런 사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 그 3학년 아이들의 입시, 지금 2021 입시가 교육과정상으로 보면은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출제 범위나 출제의 형태로, 시험의 형태로는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출제가 되어졌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 애들이 2022가 또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2023,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한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 갈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한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예요. 자, 입시의 기본 틀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의 그 전형이 너무 많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그때 언론에서는 한 3,600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뭐 과장됐다라기보다는 보는 관점의 차이죠. 보는 관점에. 그런데 기본은 이거예요.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눕니다. 수시와 정시. 수시에서는 다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걸 넣은 거예요. 나눠져요. 그래서 4가지. 수시는 4개.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시는 다시 수능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수능으로 점수화해서 가는 거. 그런데 실기로 또 가는 것도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4+2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애들이 2022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변화냐? 2021부터는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실적 요 말이 2021 올해부터 들어간 거예요. 앞에서는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실기 위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뭐 명칭을 이렇게 바꿨을 뿐이고요. 2022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자소서 서식이 아주 간소화돼요. 예. 자소서가 지금 공통 질문이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2개로. 그 다음에 추천서는 폐지시켜버렸어요. 교사 추천서는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2, 6+3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6+3은 요렇게 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거 수시와 정시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수시는 9월 중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9월 10일 전후해가지고 10일에서 13일 전후해서
모든 대학은 3일 이상의 수시 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 연기해서 16일 이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능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셋째 주 목요일. 그런데 이것도 2주 뒤로 해서 12월 3일인가요? 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일 정도 뒤에 성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개 12월 3일 정도에 나오는데 이번엔 26일인가로 나와 있었어요. 자, 수시에서는 그런데 총 6번의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6+3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렇게 6장의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원서를 쓸 때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술 위주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6장 이상의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횟수에 적용이 안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정시에서는 그러면은 몇 장의 카드를 써먹느냐? 3장의 카드. 가, 나, 다, 군.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이렇게 3장의 카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3. 아까 4+2 했을 때는 4라고 하는 것은 수시는 전형이 4가지, 예, 정시에서 2가지. 6은 수시에서 6장의 카드 써먹을 수 있는 것, 예, 정시에서는 3장의 카드. 그래서 4+2, 6+3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정량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컴퓨터로 컴퓨터 성능이 좋으니까 이건 뭐 쉽게 여기에다 일부 면접 그리고 또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 근데 핵심은 상위권 대학들은 이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발목을 잡더라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말 그대로 양, 수량화, 수치화하는 것. 이거 수치화한다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 등급에 의해서 수치화되어 있죠. 그 등급, 그것을 점수화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 내신 등급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의미, 정성적 평가 이런 말을 써요. 정성적 평가. 그래서 서류와 면접, 서류를 읽어보고 그 서류의 의미가 뭘까? 이 아이가 꿈꾸는 게 뭐였어? 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런 공부를 해봤을까? 그 공부를 한 거에서 얘가 왜 그런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봉사활동을 한 이유는 뭐지? 이런 것을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맞는 아이야. 내가 뽑고 싶은 아이야. 라고 한다면은 비록 학생부 교과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서류와 면접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이게 이제 정성적 평가. 논술은 논술 성적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논술 성적이 기본이고 그 논술 성적 뒤에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걸어놨는데요. 논술은 점차 줄여가고 있어요. 자, 실기 위주 이거는 특별히 어학이나 수학, 예체능 요것이 강한 이런 쪽인데 이것은 이제 특목고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되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려고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실기 위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어떤 거에 중심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교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수능이다.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 모집은 2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요 말도 한번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제 내신 성적은 같은 학교 안에서의 싸움이죠. 같은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자, 서류와 면접은 같은 학교를 지망한 지망생들끼리. 논술은 같은 학과를 지망하는 아이들끼리. 그런데 논술은 대부분 보면은 과학논술, 수학논술, 수학과 과학을 합한 논술. 이게 이제 이과 쪽에서, 또 문과 쪽에서는 어학논술이죠. 어학논술. 그런데 정말 논술을 준비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애들은 제가 대전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논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아주 뛰어나요. 근데 나머지 교과 성적이 좀 뛰어나질 못해. 그리고 학생부 학교 생활 기록부도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다면은 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논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에서는 몇 등이니? 라고 하는 등수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몇 점이다 라고 하는 정도였죠. 몇 점? 이건 절대평가의 그 점수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가 전체에서 몇 등에 해당할까라고 하는 등수를 갖다 강조합니다. 등수를.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제2 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점수화되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그 등급을 대학에서 가지고 갔을 때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할 때 이제 다시 환산이 되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상대평가 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100점에서 90점은 A로, 80점은 B로, 70점은 C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대신에 요거는 이제 점수화 되어지는 거죠. 몇 점은 어디, 몇 점은 어디, 몇 점은 어디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고, 이건 등수로 표현한 거죠. 100명에서 4%까지는 1등급, 4명,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1%까지는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표현해 준다. 이것은 등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거는 점수를 얘기하는 것. 절대평가, 이것은 상대평가.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문이과 통합형이에요. 문이과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문과, 이과가 없어요. 문과, 이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도 문이과 구별하지 않고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위권 대학들은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오려면은 요 시험을 꼭 보고 오세요.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에, 학교 커리큘럼에서 요런 것을 공부해야만 우리 학교 원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형식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문과, 이과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수학에서 그 표현이 되어지고 과학에서도 표현이 되어졌죠.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지금 3학년이 요 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데 혼합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혼합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또 하나 특징이에요. 과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라고 하는 것. 요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공정성에 대해서,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2020년 2020 지금 고3짜리죠.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은 안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에 충실해져 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통합형이다 하는 거죠. 문이과 통합형으로 하고 국어, 수학, 탐구 선택인데 2020년 9월 1일 시행 계획이었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대입 구조 개편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그러니까 정시의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 이상 높여라 정시를. 특히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니네는 40%까지 정시에서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일정 비율 뽑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수시에서 많이 뽑고 싶어요. 왜냐? 수시에서 선점을 해놔야 나중에 뒤탈이 없거든요. 정시에서 미달 오면은 충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수시에 몰입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또 실제 학생들을 선발된 학생들을 갖다 종단 연구, 그러니까 입학해서부터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입학처에서 또 이렇게 입시기관에서 연구한 과정을 보면은요,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아이들이 대학에 이탈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든지 이런 것이 적더라는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뭐냐? 우리 대학에 충성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왜?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정시로 온 아이, 수능 점수나 교과 점수로만 온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서보다 합격 위주로 이렇게 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높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수능 개편에서 출제 범위가 과목과 범위의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에 또 EBS 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을 낮춰 가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재사항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들 입장이라기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규제하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까 자소서도 4개 문항, 3개 문항을 2개 문항으로 줄였듯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듯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대학은 그럼 뭘 가지고 선발하라는 얘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체도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 써지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도 아까 얘기했듯이 면접 구술고사 개선을 해라, 지필고사 개선을 해라. 지필고사는 논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술을 줄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대학 교육부가 돈줄을 가지고 옥죄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고 있는 대학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대학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에 대한 요 얘기인데요. 요거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연 입시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내신 또 수능 등급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지금 2022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200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 입시를 하고 있는 애들은 2003년생인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49만 543명이었어요. 근데 2022에는 49만 2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2018, 2019 입시에서 요걸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이요. 대전광역시가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3% 돼요. 전체 인구 비율의 3%. 근데 그게 교묘하게도 학생 수도 3%대 이렇게 가요. 3%대. 그러니까 2018년 11월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그 인원을 짜르르 나래배 세워서 보니까 전국에 응시했던 고등학교가 1,800개 정도, 1,862개. 그때 고등학교 3학년에 2018년 11월에 2019 입시였죠. 그때 40만 3,728명이 봤어요. 근데 그때 대전 시내는 몇 명이냐면은 12,000명이에요. 3학년. 그때 12,000명. 퍼센트로 하면은 전체의 3.12%. 아주 교묘하게 맞았어요. 요것이 1년 뒤로 가면은 전체 인원은 40만에서 35만 천으로 뚝 떨어져요. 5만 명 가까이 뚝 떨어져요. 5만 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감 안 나시죠? 이것을 더 보면은요. 대전도 1200명에서 12,606명에서 11,004명이 응시를 해요. 퍼센트로 하면 3.13%예요. 전체 아주 교묘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몇 명이죠? 1,602명이 줄었어요. 1,600명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을 때 제 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가 10개 반이었어요. 거기는 자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정원이 35명이에요. 35명을 풀로 채우고 플러스 알파 뭐 2%인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립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20명 이하로 다 떨어졌죠. 니네 반 몇 명? 1학년 때 몇 명 했어? 22명. 그렇지. 22명, 3명. 22명, 3명이에요. 몇 개 반? 8개. 8개 반. 10개. 10개 반? 10개 반이라 해야 그 22명이면은 10개 반 220명. 그렇죠? 3개 학년 해봤자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3개 학년, 1개 학년에 350명, 900명에다 1050명. 그러니까 대신고등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대전 시내에서 그렇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인원수가 확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전국에 고등학교 숫자가 인문계의 숫자가 2,358개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가 이렇게 1,900개인데요. 10% 이상 감소하는 학교가 1,141개고 30% 이거 엄청나죠. 이렇게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을 때 10%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1등급의 숫자는 몇 명이 감소하느냐. 이래서 280명 정원이었을 때, 한 반에 28명일 때 4%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80명일 때는 11명이 1등급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252명으로 10%가 감소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0명이 1등급 받아. 그럼 1등급 숫자가 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2등급으로 가면은 19명에서 12명, 2명 이렇게 차이 난 거죠. 30%로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4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신 등급. 수능 등급 받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 등급 받기도 어렵다. 기본이에요. 실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니까 2019의 수능 국어의 1등급이 몇 명이었느냐면은 2019에는 24,000명, 723명. 근데 2020년에 인구 숫자 학령 인구가 9.3%, 10%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2,310명이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등급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재미있는 현상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떻게 될까?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 393점. 이것을 4로 나누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해서 4로 나누면 약 98% 될 거예요. 그러니까 98%, 100분의 98%라면은 최상위권, 그러니까 2% 안에 드는 애들이죠. 여기까지 드는 애들이 2019 수능에서 3,41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 정원하고만 한 3,300명이 서울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2% 안에 들어야 서울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의대 간다라고 하면은 의대 가는 애들의 숫자로 따지면은 여기다 위로 더 집어넣어야죠. 의치한. 그렇죠? 의치 수까지 지면 더 뭐. 그런데 이 3,400명 정도의 등수 이게 2.027%였어요. 여기에다 이제 연고대 인원까지 넣으면은 3.17%에서 한 5,300명 여기까지 늘어납니다. 연고대가 또 한 3,000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트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보면 이 퍼센트를 인원을 그대로 넘기면은 2,600명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3,400명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2.5%까지. 그러니까 2.5%까지 들으면 서울대 정원에 됐네. 연고대 3.17%였어요. 거기가 약 5,400명 정도 돼요. 그럼 4.59. 3.1이 4.1까지도 뚝 떨어진 거예요. 서성한 메이저급의 서성한 대학 4.5%에서 7,600명 정도 되어지는 이 등수인데요. 요게 7,600명 거의 정도로 쭉 내려와서 한 5.7%까지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는 대학을 높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는 애들은 극상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의대가 10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에서 10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4명. 그러면은 최상위권 애들은 여전히 그 치열한 싸움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렵다. 수능 등급 받기도 어렵다. 수능 최저 통과도 어렵다. 정시 지원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정시 인원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정시 인원이 늘어났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에 더 좋아한다. 수시를 좋아한다. 수시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들은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확대해라 돈줄을 가지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대학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 물론 국립대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립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 30% 미만 대학 2020학년도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요런 통계가 나와요. 모집 인원에서 7만 명 정도가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7만 명 정도를 더 뽑아줘야 돼요. 그 7만 명이다라고 하는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을 실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다 여기 있잖아요. 최소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대학들이 아까 교과가 30% 이상이 된다면은 정시에 30% 이상 안 해도 돼라고 했었어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은 교과가 30%가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그러니까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려야 할 판이에요. 아니면 교과를 늘리든지. 근데 교과를 늘려봤자
교과를 늘려봤자 여기서는 그렇게 별 재미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학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 대신에 논술을 약간씩 줄여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 숫자는 어차피 계속 줄여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때 논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정시에 40%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늘려라 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늘어날까 통계를 내보니까요. 실제 내보니까 2021, 22 그러니까 올해 3학년 그리고 지금 2학년 아이들의 입시에서 정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3,200명.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아이들까지로 하면은 2,400명. 이것을 합하면은 5,626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40% 이상 늘려라 라고 했을 때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에서 정시가 5,626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국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숫자가 1,846개 학교. 이것을 나눈다면은 한 학교당 몇 명? 한 학교당 몇 명? 그렇게 해봤자 한 학교당 2.5명밖에 정시에 할당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시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얘기했어요. 예. 결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는 대학도 있기는 있지만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대3의 비율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정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활기록부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대학은 100% 신뢰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생활기록부다. 그 생활기록부와 플러스 자기소개서 플러스 교사의 추천서. 그런데 교사의 추천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입시에서부터는 폐지가 되고 자소서도 점차 비율을 줄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나오는데 요 내용에서 보면은요 항목을 간소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실 내용은 이거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은 아예 이제 삭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만은 그 봉사활동의 어떤 특기사항, 선생님이 써주는 그 사유는 쓰질 않는다. 그다음에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 그리고 명칭과 동아리의 명칭과 그 특징에 대한 것만 쓸 수 있도록 약 30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500자니까 자율동아리는 한 30자, 나머지 470자가 차항체 동아리에서 써져요. 그 다음에 수상경력은 중요한 것이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는 하되 대학에 제출을 할 때는 한 학기당 하나씩만. 한 학기당 하나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총 6개라겠는데 제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5개 학기 끝나는 거거든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은 5개. 그렇다고 해서 수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어떤 상은 이렇게 배제할 저는 그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진로에 맞춰서 거기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보내면 된다. 그 다음에 소논문에 대한 얘기, 미기재 그랬죠? 미기재. 기재를 아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선택 과목에서 과학실험 탐구라든지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이런 선택 과목을 배우는 시간에는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사회 선생님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2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라고 하는 것을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면서
1년 동안에 논문 한 편 쓰는 것이 평가로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또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컨설팅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재 분량 축소를 했죠. 아까 쓰는 그 항목에 글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가장 그럼 생활기록부상에서 살아남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세분화하면은요, 항목이 10개 항목이에요. 그 10개 항목에서 입시에서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세특입니다. 교과 세부 특기사항. 물론 내신 등급이죠. 등급을 뒷받침해주는 교과 세특. 교과 세특. 그런데 이게 이제 과목당 500자.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종합 의견. 이게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어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봉사 활동은 아예 쓰질 않고, 진로 활동도 연간 700자까지 쓸 수 있고, 이 안에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 희망 사유에 대해서 원래는 앞에서 3학년 아이들까지는 진로 희망 사유를 200자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독서도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죠. 독서는 기존에 했던 것. 그러니까 저자와 책 제목과 저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세특이에요. 물론 내신 등급이고, 요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등급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교과 세특이고,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상도 많이 받았을 거고, 수상을 보는 거고, 가서 그 수상을 뒷받침해 주는 활동, 동아리 활동, 이게 있는 것이고, 그 동아리 활동과 뒷받침되어지는 독서 활동, 이게 이제 같이 연결고리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미기재되어지는 것, 미반영, 또 미기재. 미반영은 아예 이제 생활기록부에 쓰기는 하는데 입시 점수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기재는 아예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게 공통문항입니다. 이게 대기업의 공통문항 3가지가 1, 2, 3번이 공통문항인데 요 1, 2번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가지고 1500자로. 그리고 4번의 자율문항, 요거는 대학 말 그대로 대학의 자율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문항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한번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2학년부터는 2022에서는 글자 수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쓰기에는 부담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입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은 참 볼 게 없어지는구나 점차.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교사가 쓰는 겁니다. 교사가 쓰는데 뭐를 써야 하느냐? 대부분의 생활기록부가 문제점을 보면은 특히나 우리 그 일반 고등학교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성의 없다기보다 선생님들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학교의 생활기록부지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학교가 한 것만 쭉쭉쭉쭉 나열해 놨다는 거죠. 그거는 대학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한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유일하게 나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사용설명, 내 사용설명.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완해주는 내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추천서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보완 서류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의 대신에 추천서는
추천서는 2022부터는 거의 받지는 않고 폐지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생활기록부에서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이에요.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종합의견란이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요약하면은 자기소개서는 단계적 폐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소개서까지도 이제 폐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자, 아무튼 그런 과정 안에서 문항수와 글자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자소서의 문항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1번은 학업 경험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고등학교 기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학업 경험, 그래서 저희는 학업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오려고 하는 애들, 의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은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성적이 아주 극상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은 1.0, 뭐 01, 02, 뭐 1.1, 1.2, 뭐 이렇게 차이가 1.1짜리나 1.2짜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수학은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영어 나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 영어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특별히 더 해본 게 뭘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진짜 공부라고 하는 말로 제 밴드에 가끔 그런 말로 써서 보여드렸어요. 제 밴드에 진짜 공부를 해야 할 시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세균하고 어떻게 다를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속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GPS를 통해서 그 통계학적인 개념으로 수학과 연계해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확산되어지는 속도는 어떨까?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되어 가고 있을까? 생명과학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쪽에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봐야겠죠.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그럼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지금 파급 효과가 커졌어요. 기존의 시장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새로운 시장의 형태가 나타나는 배달의 민족,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형태로 옮겨왔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델화되고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하고는 있는데 일방적인 수업이지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어렵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쌍방향 수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미래 학교의 모습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래 대학의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로 이렇게 변해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회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이게 진짜 공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입시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 가장 핵심은 저거예요. 가장 기본은 내신입니다. 점점 대학에서, 정부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거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수능 시험하고 내신 점수.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수행평가를 퍼센트를 높여라.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80%였어요. 한 학기 동안 수행평가가 80%였어요. 20% 지필고사예요. 그냥 기말고사 한 번만 봐요. 수행평가에서는 얼마든지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대시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당해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 평가 기준을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세분화되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까지 어떤 형태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근데 그걸 넘어가면 아 너는 몇 점 감점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채점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계량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안 다치려면은 수량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량화하는 수.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는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왜 다쳐야겠어요?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자꾸 가요. 그 정량적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신 등급이다. 80%의 수행평가의 과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차별화되어지는 것은 20%에서 난이도를 크게 두어서 거기서 차별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과 세특은 그 80%의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면은 수시 2월이 많아질 듯. 왜 수시 2월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에서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학교를 넣고 그러면 자꾸 위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옮겨가면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에서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시를 못 뽑으니까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이렇게 많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이게 생활기록부를 넘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의 이름, 이 아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오기 때문에 이게 블라인드 처리.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게 일반고의 기회일까? 특목고한테는 불리할까? 자사고한테는 불리할까? 이런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걸 다 알고 봤을 때는 특목고의 5등급짜리, 4등급짜리와 일반고의 4등급, 5등급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생활기록부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읽고 온 아이가 과고 아이의 생활기록부였어요. 동신과고. 그 동신과고의 아이는 거기에서는 내신 등급을 다 찢어먹게 하기 때문에 3등급, 4등급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잘하는. 일반고의 3등급, 4등급하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일반고한테 유리할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모를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 얘는 특목고 아이구나. 아, 이 아이는 전국 단위 자사고구나. 아, 얘는 외고다, 과고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얘가 어디 외고다, 어디 과고다 라고 하는 그것은 모르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고다, 과고다 라고 하는 것은 커리큘럼을 보면 나와요. 자, 학종에서 학종 및 논술 특기자가 감소하고 정시인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학종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교 학점제.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애들이 하고 있는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이에요. 대학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선택을 하고 그 과목 선생님의 열린 강좌에 가서 들어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대학만큼 시설이 안 돼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적어도 선생님들도 요게 내 강의실, 여기에 내 연구실과 함께 내가 이 한 과목만 내가 수업해 라고 한다면 대학점 똑같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 전문계 교과는 이거는 특목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요 진로 선택 과목에 이게 진로 선택은 2, 3학년 때,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실제 일반 선택은 기초 과목에서 요것을 일반 선택으로 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걸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할까? 그 다음에 대학은 어떤 것을 해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존에 있는 것은 석차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취 비율로 A, B, C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2학년,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열별로 예를 들어서 경상계열 가는 친구들은 기초 과목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계열은 기본적으로 경제, 수학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경영학과 간다, 경제학과 가는 친구가 수학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열어놨는데 그 수업을 안 듣고 왔다라고 하면 얘는 경영학과 올 의미가 없었네. 경제학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었네. 대학은 면접에서 그렇게 서류 심사에서 점수가 좋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술계열, 이렇게 예술계열은 기초 과목에 이런 것을 집어넣고요. 이공계열 수학과학 중심이죠. 수학과학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수학 1, 2는 공통과목이에요. 공통과목. 거기서 미적분 들어가야죠. 기하는 진로 선택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은 일반 선택에서 과학 1까지는 하죠. 근데 2는 선택 과목으로 돼요. 그러니까 1까지는 수능이에요. 수능에서는 1까지 그 수능 과목 출제 범위에 2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자, 학과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간호학과 간다라고 하면은 그 간호학과에 꼭 필요한 과목은 권장 선택 과목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다라고 하면 수 1, 2에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이제 문과 쪽에서 많이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도 합니다. 물리학, 물리 2, 물리 1과 물리 2, 화학 1, 생명과학 1 이렇게 했는데 기계공학에서는 물리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 2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공학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이제 사회복지학과,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수 1, 2, 확률과 통계. 문과 쪽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수학 1, 2, 확률과 통계, 생명과학 2가 들어가 있어요. 화학 2가 들어가 있어요. 물리나 지구과학 이것보다는 화학 2, 생물과학, 생명과학 2. 자, 요렇게 하고요. 지원 전략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시, 정시, 수능 중심 이렇게 하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체제를 까는데 상위권 대학은 수능 체제를 깔고 있고 그런데 수능 체제를 대부분 낮춰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수능 성적, 교과 성적 내신 등급은 좋아도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합격 못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2명을 쓸 수 있어요. 문과에서 2명 쓰든 이과에서 2명 쓰든 문과 하나 이과 쓰나 이거는 학교 마음입니다.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 아무튼
최고로 잘하는 애들이 쓰는 거죠. 1등짜리가. 전국에 1등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탈락해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가 일부 걸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점차 수능 체제는 낮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가능한 거죠. 자, 저는 요거의 이거에 대한 전형별로 맞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것만 따로 뽑아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필요한 것,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봉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활기록부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 거기다 평가한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학교 생활의 중심. 그 학교 생활의 중심인데 그 시작, 그것은 어디냐? 교실이다. 교실에서 누구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수업에 충실해야 해라. 수업 충실해야 해라.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생님하고 친해야 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쓰는 것은 선생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절대권이에요. 평가권은 교사의 절대권이에요. 그것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350명, 한 학년 350명을 제가 다 수업을 들어갔으니까 350명을 써야 하고, 거기다가 뭐 다른 학년까지 하면은 한 500명 가까이 제가 써줘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500명을 제가 어떻게 써요? 그거는 못 써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중에 한 60% 정도는 다 써졌어요. 제가 메모했고 체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써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앞으로는 모든 선생님이 다 전 아이를 다 써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학교의 행사 자랑 또는 선생님의 수업 자랑의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습관만 잘 들여도 성적 올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밤에 자고 낮에 공부하는 거, 이게 기본이죠.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야행성인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줄 건가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야 할 시간은 자야 돼요. 그리고 수면이 최소한 몇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할까?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풀어보면 저런 거예요. 게임을 많이 했다는, SNS를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수면 부족 가져오는 친구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그냥 자빠져 자는 놈들이 많다. 그 자빠져 자는 녀석한테 내가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 선생님 눈 피해가지고 손 밑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제 수업 시간에도 뭐 수태요. 근데 저는 교단에 서 있던 경력이 30년이 넘었는데 아이 표정 하나 보면은 이 녀석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생각이 어떻다, 이거 보잖아요. 저는 또 관심이 아이에 대한 관상같이, 관상이라기보다 인상이죠. 그걸 보면은 아이의 습관이 어떨 거다.
또 얘 집안에서 얘 가정은 또 어떤 생활이겠다. 이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를 하다 보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아이가 생활기록부가 과연 좋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학교와 학원 수업. 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 뭐한데, 학원에서는 어느 고등학교 내신 뭐 100% 보장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어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예요. 교육청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불시에 이제 전년도 시험 문제와 비교해가지고 또 유사한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스타일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좋아한다. 또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수업에 그 단원에서 뭐 어떤 것이 강조되어졌다. 선배들이 뭐 전해주는 족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출제자가 누구냐.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저자 직강의 수업을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학교 수업에 현장에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는 것, 그 방법의 하나로 제가 노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엄마의 잔소리 효과가 얼마나 갈 건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다. 아이 스스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 동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유 있는 경우. 저는 면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설팅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거죠. 왜? 어떤? 그 다음에 그래서 네가 해본 게 뭔데? 그 과정을 설명해봐. 결과는 어땠어?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스토리가 되어지면 생활기록부에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요. 자소서가 되는 거고요. 면접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왜 내가 의대를 가야 할까? 내가 왜 의사를 돼야 할까? 내가 왜 로봇공학자가 돼야 할까? 아까 생활기록부 읽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아이에. 근데 여학생인데 걔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진로 희망 사유에 썼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니까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로봇공학자의 꿈이 왜 로봇공학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 그래도 너 해본 게 뭔데? 그럼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저는 이런 공부를 해봤어요 라고 하는 이유 답이 없어요. 그냥 교과 공부만 열심히 한 것으로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부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보면 고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2번째 질문까지 가면은 답을 못해. 열의 7은 못해. 어떤 로봇공학자, 어떤은 내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적어도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로봇공학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의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것은 그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관이고 직업관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그냥 무조건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렇게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았고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돌아가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야 할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아이를 믿고 기다리고 지지해 주세요.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아이의 몸 자체가 컨디션 자체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앞두고는 수능에 맞춰서
과목도 공부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시간표가 한 3주 전, 4주 전에 발표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할지도 모르죠. 자, 드리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출제자는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충실해라. 수업에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할까? 집중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실에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너 어디 앉니? 왜 그 자리에 앉았어?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이 되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지정되어 있어요. 플래너 많이 씁니다. 플래너 많이. 플래너 쓸 때 목표를 세우고 과연 플래너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하고는 또 다른 차이예요. 실제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계, 미국의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을 추적조사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던 아이와 그렇지 않았던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나는 30년 뒤에 어떤 의사. 거기서부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이거 온다면은 올 1년 학습 계획과 월별로 학습 계획과 주별로 학습 계획과 하루하루의 학습 계획과 그 하루하루의 학습 계획을 또 단위로 따르면 시간 단위로 짜내질 수도 있고 이걸 더 세분화하면 분 단위까지 나누죠. 정말 내가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자, 목표는 공부해야 할 이유, 동기부여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1년, 길게, 거기서부터 작게, 학기, 월, 주, 일 단위로 세부적으로 세워가라. 세부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치밀해집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복습을 강조해요.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실제 학자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공부한 내용을 망각하는 순간은 공부한 때를 100을 놓고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망각 곡선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서 끌어올려 준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50분 단위로 수업을 하잖아요. 요것을 활용한 것이 요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과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정말 내신 공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복습에 대한.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그 암기된 것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이게 요즘 학습의 스타일의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학습 효과를 조사한 것을 보면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제가 1시간 전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시간 전에 들었던 내용은 여러분들 벌써 거의 60% 가까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들어가요. 무조건 1시간 끝나고 뒤는 남아있는 것은 5%밖에.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가장 좋은 수업은 서로가 해보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거예요.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또 내가 평상시 공부했던 내용을 나보다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배웠던 내용을 나 스스로 내 말로 표현을 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코넬 학습 노트 방법이에요. 이게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 효과는 엄청 있습니다. 제가 실제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보고 검증도 한 겁니다. 한 학기에 지난 1학년 1학기 때 우리 학교 아이 중에 1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이 한 2.4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빠가 의사하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2.4 가지고 의대는 물 건너갔어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내신 잡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노트를 주고 요걸 가지고 한번 성의껏 한번 공부해봐 라고 해서 1학년 끝날 때 1.4까지 끌어올렸어요. 2.4를 1.4로 끌어올린 비결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도 너무 형식적으로 했었어요. 그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내용은 목표대학 학과는 자기 생각하는 목표대학 학과 정말 써보세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목표대학 학과. 그걸 가기 위해서 내 내신 평균 등급은 몇 등급 갈 건가? 나는 1.5, 1.0, 뭐 퍼펙트하게 갈 거야. 이 목표 쓰는 거죠. 모의고사 평균 점수, 등급은 몇 등급 갈 건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하는 다짐, 부모님께 드리는 다짐, 이건 스스로 한번 자기가 써보는 겁니다. 자, 실제 노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2019년도에 18년도부터 애들한테 주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걸로 2002로 바꿔놨어요. 날짜 쓰시는 거 똑같이 씁니다. 그날 수업 들어가는 날짜. 그리고 단원 제목, 소제목, 부제목, 주제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체크하는 칸을 제가 3개 주었는데 최소한 제가 3번은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아이들한테 처음 주고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한 걸 선생님한테 듣고 노트 필기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50분 동안 수업한 내용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업 시간의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상세히, 가능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상세히, 선생님의 숨소리까지,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써라. 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뭘 설명하실 때 어떤 예를 가지고 그것을 농담처럼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든가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든가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질문 내용까지 쓰면 더 좋아요. 왜?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고급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나 분위기까지 다 써라. 그런데 실제 해서 보면 3줄, 4줄 써갖고 와요. 그럼 선생님한테 야, 너 1시간 동안 선생님 수업한 게 이게 3줄, 4줄이야? 아, 선생님 설명한 것도 없어요. 수업한 것도 없어요. 1시간 동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얘가 수업 집중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지난 뒤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50분 수업을 끝나면은 아이들은 선생님 인사 끝나고 선생님 나가시면은 책 그냥 뭐 덮고 화장실로 뛰어가고 운동장으로 뛰어가고 매점으로 뛰어가고 대부분 그렇지. 그렇지? 대부분. 그러지 말고 2분만 투자해요. 2분. 아까 잃어버린 것을 10분 지나면서부터 망각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시간 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되뇌이는데 그 50분 동안의 수업의 내용에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수업의 키워드만 몇 개만 딱딱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키워드 좀. 뭐 2개든 3개든 그것만. 아, 선생님 50분 수업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키워드만. 그렇게 하고 2분 복습이에요. 이게. 한 번 복습한 거예요. 여기는 10분 복습. 우리가 자습 시간을 활용한다 그랬는데요. 학교에서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저녁 먹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대부분 1차 자율학습 90분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학교 수업이 보통
전과 6시간, 7시간에 플러스 2시간 보충 9시간 이래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10분씩만 투자하면 1차 자습 돼요. 10분 동안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 그 1차 자습 시간에는 그날 노트를 펴놓고 그날 교과서 갖다 놓고 10분씩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날 수업하신 내용을 여기는 선생님의 스타일로 선생님의 설명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여기에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나 중심의 설명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야기. 이게 10분 복습. 그럼 복습 2번 했어요. 한 아이하고 안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물론 앞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설명할 때는 요걸 1일, 주, 한 달 이렇게 얘기했죠. 주 복습을 할 수만 있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서 그 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죠. 한 달 지난 뒤에 다시 복습할 수만 있다면 끌어올려서 장기 저장 창고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4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복이죠. 복습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활용하는데 요것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수업이 아니라 EBSI에 가면은 모든 교과 동영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1년분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벌써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지금 5월 말 6월 초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한 달 반. 그러면은 그 교과 진도에 맞춰서 EBSI의 소주제 제목 단원으로 듣고 여기다 정리하세요. 그 주제를 여기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예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예습을.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선생님들은 지금 인터넷 수업으로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하고 수행평가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거기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필고사를 대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필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아까 EBSI에서 듣고 정리해라. EBSI는 전국에 평균 수준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평균 수준이야.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필기하다가 선생님 설명이 빠르다라고 하면 정지시켜놓고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정리해보세요. 완벽하게. 한 장에 모자라요. 넘어가야죠. 주제 넘어갈 수 있어요. 계속 넘어가요. 한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했던 내용을 더 넘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야.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야. 그때는 EBS 선생님이 해준 것을 예습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 첨삭하는 거죠. 그죠? 첨삭해. 그러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별 표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시각화하는 거죠. 이해되죠? 요렇게 한 내용을 2분 복습, 10분 복습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잖아요. 과외 학원 가더라도 노트는 이걸로 단거나 하는 거예요. 이걸로 단거. 과외 선생님한테 받아도 그 주제에 관한 것은 여기에다 정리. 이 주제에다 정리. 그러면은 여기가 새카만해질 정도로 빡빡하게 또는 강조되기 위해서 요 내용이 요 앞에 보면은 공백이 있어요. 백지가. 있는 이유가 연결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써라. 단거나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거나 해라. 그럼 학원 수업, 과외 수업도 여기다 단거나 하고. 또 대부분 또 친구들 참고서 한 것씩은 다 자습서 형태의 참고서 다 가지고 있어요. 시험 공부해야죠.
시험 공부하면서 노트 같이 옆에 펴놓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 문제 또는 핵심 되어지는 문제를 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하는 거라겠잖아요. 오지선다형으로 골라라가 아니라 설명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무슨 개념에 맞는 것은 무엇으로 맞는 것은 다음 중에서 뭔가 5개 중에 골라라 이렇게 되어진 문제도 내가 바꾸는 거야. 어떻게? 서술형으로, 서답형으로. 뭐뭐에 대해서 50자로 서술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30자 이내로 써보시오. 이렇게 내가 문제를 바꾸는 거야. 어디에다? 여기에다가. 문제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참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문제를 바꿔서 30자 이내, 50자로 내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트를 단거나 하면은 예습되어지지, EBS로. 우리 선생님, 교과 선생님 수업 복습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해요. 또 2분 복습, 10분 복습. 시험 공부 하면서 복습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충실히 된다면 학원 가서 안 해도 3번 내지 4번은 복습까지 되어진다. 3번, 4번 복습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마 아빠 책임이지 네 책임은 아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해보세요. 이거 이 노트만 원장님이 제대로 체크해 주셔도 내신 성적 잡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잡아도 엄마들한테 지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중간고사에 집중하라. 저는 이런 말까지 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성적 보고 성적이 제대로 나왔다. 아, 그럼 너는 여기에 올인. 1.0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너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중간고사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노는 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실제 내신 등급 1.0에서 1.5 되어지는 애들이 쓰는 대학을 탑3로 표현해 봤더니 강원도 애들은 첫 번째 고대 학교장 추천. 그 학교 1등짜리니까. 두 번째는 교대, 춘천교대, 서울대, 지역균형. 1등짜리니까 이렇게 쓰겠죠. 대전 애들은 고대 학교장 추천.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2.0으로 가보세요. 성적이 2.0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3.0 확 표현하게 3.0대로 떨어졌다. 3.5라고 한번 노는 물이 어떻게 달라져요? 강원대 지역 이제 교과로 대전만 하더라도 충대 일반 1.0하고 3.5의 차이예요. 내신 등급의 차이. 이것을 너무 확대했나요? 그럼 아예 1.0하고 1.5하고 차이 보세요. 1.0이 도는 애들하고 1.5에서 2.0 사이 도는 애들은 경희대 레고르네상스야. 서성안에서 그것도 아니고 중경외시로 떨어졌어요. 2.0 넘어갔다? 충대밖에 안 돼. 내신 등급은 노는 물이 달라진다. 노는 물이 달라진다. 정말 어떻게 노는 물이 달라지는지 전국에 표준화라기보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점대 애들은 서열이 이론 서열 가장 많이 쓰는 게 고대, 서울대 이렇게 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로는 중앙대 애들이 많네요. 중앙대가. 그 아래에 뚝 떨어진 건대, 동대, 중앙대 전형별 합격선을 갖다 비교해 보면은 학교장 추천 이것은 이제 학교장 추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 좋은 애들 추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신 등급으로. 두드림은 학생부 종합이고 이거는 교과에 가깝고 다빈치 진영
다빈치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평가하는 항목이 4개,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모든 항목을 20대, 20대, 20대 똑같이 해. 그런데 탐구형 인재 전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로 적합성, 전공 적합성, 요것을 비율을 좀 더 높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이런 것으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은 해본 것이 있는 애들은, 생활기록부가 좋은 애들은 요걸로 가더라. 그래서 실제 등급에서도 차이가 나더라. 대신고등학교에 합격 한 것을 통계를 내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2.4 뭐 여기에서 합격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탐구형으로 가면 3점대, 4점대까지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차이가 나죠. 실제 의대를 합격하려면은 내신 등급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 예를 들어서 1.13, 최고는 1.0, 퍼펙트, 최저가 1.32까지 됐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극상이에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최고의 상위에 있더라. 학종 대비하는 방법은 의대는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교과, 뭐 전교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 합격한 대신 등급에 대한 거고요. 학종 대비 방법은 이런 거고요. 또 수의대는 이런 거고요. 수의대가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부담이 없이 공부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로 따져도 부담 없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의대는 1차 산업과 관련되는 거예요. 먹거리와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인수공통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컨설팅 할 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 학교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 동아리 활동 어떻게 연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한 단계를 얘기했죠. 요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꾸며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 예를 들어서 로봇 동아리, 로봇과 관련해서 내가 로봇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왜 로봇에 대한 것,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 어떤 로봇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해봐야 하고, 또 요즘 뭐 동아리에서 로봇으로 로봇 축구대회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코딩 정도는 한번 좀 해봐야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의 차이죠. 봉사활동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과 세특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수업이다. 그것은 숫자와 글자의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적어도 배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는 1점대 초반 아이들이에요. 최소한 1.3, 안 돼도 1.4까지. 2.4가 거기에 댐빈다? 없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2.4는 아주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영재고라든지. 근데 영재과학고 그런 데는 아예 설립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추천서를, 원서를 안 써주거든요. 그런 애들은 재수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내신 등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애들은 해본 게 있다는 거죠. 수업과 숫자와 글자의 싸움이다.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나중에 이 교습소에서 이게 잘 된다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독서 토론, 독서 서평 쓰기, 독서 토론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의 학습 경영과 개인별 어떤 누가 되어지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평가의 기본입니다. 대학은 일단 생활기록부에 쓰여졌다라고 하면 100%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말로 쓰여졌더라도 100%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까? 나의 장점을 선생님한테 극대화해서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 30년, 40년 뒤에 내 모습이에요. 미래 내 모습. 나는 뭐를 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30년, 40년 뒤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어떤 학과에 가는 거죠. 어떤 학과. 그 학과에 합격되어질 수 있는 기준은 대학이 다 정해놨어요. 그게 전공 안내서라든지 또는 성적이 입학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걸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 수의대는 몇 점대에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가,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고, 또 독서는 어떻게 했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현재 나야.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부족한 게 뭐? 독서가 어떻게 부족하냐? 내신은 어떻게 부족한가? 내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부족한가? 내가 창조활동을 어떻게 부족한가? 나 스스로 나에 대한 반성이죠. 내 반성. 내 반성을 통해서 이 대학에 가기 위한 조건에 비교했을 때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이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 있는 공부야. 이유 있는 공부. 생활기록부는 결국 이거예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한 흔적을 보여라. 그래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로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 했죠. 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지금 얘기했던 건데요. 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는 의미가
의미하는 게 있죠.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밤새워서라도 해요. 미쳐요. 미치게 만들어야 돼. 미쳐야 미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좋아하는 것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에 딱 도달하면 뛰어넘지 못해요. 주저할 수 있어요. 자, 실제 아까 말씀드린 스롤리 브로토닉 연구소에서 아이비리그 1,500명의 졸업생들을 20년 동안 종단 연구한 견데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아이들 1,500명을 중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아이들이 처음에 1,245명, 83%. 그런데 좋아하는 일, 돈 잘 버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아이들 255명.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보니까 역으로 A 집단에서는 한 명밖에 안 나왔고 정말 좋아하는 일에 미친 애들은 100명이나 나왔다.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걸 찾게 해줘야 돼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어. 네가 좋아하는 거. 응. 뭘까? 되게 축구, 농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게임하는 거. 네. 근데 진짜 그게 좋아하는 것이 일까라고, 목숨을 걸고 좋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 그걸 찾아야 돼. 저는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프로축구 1세대예요. 제 친구들이, 제 꿈이 축구 선수를 계속 했으면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이게. 초등학교 160, 그때가 160이 넘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시합에 나가서 찍은 사진 보면 다 제 어깨 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축구는 못하고 나중에 제가 마라톤 했던 이 마라톤에 제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잠실운동장까지 42.19를 들어가는데 골인 직전 한 1m 지점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수능 딱 끝나고 11월 수능 끝나고 12월, 1월, 2월, 3월 초에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루에 30km씩 달렸어요. 저한테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정봉수 감독님을 만났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하루에 30km씩 달리면은요 이봉주처럼 할 수 있어요. 황영조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황영조는 될 수 없죠. 왜? 걔들하고 제 몸이 다르니까. 걔들은 마라톤으로 되어진 몸이고 저는 축구로 단련된 몸이었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달리고 싶었어요. 하루에 30km씩. 작년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작년 일기에도 작년에도 이제 학교 출근했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5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10km, 15km 달리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운동 일주일에 뭐 매일은 못하지만 달리고 미쳐 있어요. 미쳐야 돼요. 발톱이 빠지고 뭐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 같다라고 할 정도. 근데 그 미쳐야 그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제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전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어쩌다 FC. 조기 축구처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분야의 나름대로 전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졌다니까요. 처음에 시합 붙일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게임에서 졌어요. 왜? 얘들은 축구에 특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축구에 특화가 안 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거예요. 자, 심판관이, 입학사정관이
입학 응시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저 나무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 합격라고 했어요. 이게 공정한 시험 방법이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원숭이죠. 원숭이는 나무 올라가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쓰는 거다라고 한다면 코끼리가 1등 할 수 있죠. 기회가 다른 거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입니다. 나의 장점이 뭘까?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뭘까?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미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찾아주는 것. 그거에 특화를 해라. 다윗과 골리앗에서. 게임 자체가, 게임 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게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의 유리한 점으로 게임의 룰을 바꿔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겼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서류의 중요성 얘기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고려대학교가 2020년도에 학교 추천, 그러니까 이것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죠. 실제 이제 4%까지 요즘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작년 입시하고 올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60, 교과 성적 60, 서류 20% 면접. 그럼 학생부 교과 60은 똑같아요. 거기 오는 애들은 서울대 쓸 수 있는 애들, 연대 쓸 수 있는 애들, 고대 쓸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차이 없다. 차이는 어딜까요? 이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20%의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될까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수능 체제예요. 수능 체제는 다운시켜졌죠. 자, 이게 차이입니다. 서류 20%의 의미가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 수능 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나 학생부 학업 우수 전형은 계열 적합형은 아예, 종합형은 학생부 종합은 아예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죠. 진짜 공부의 의미예요.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이런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까? 코로나19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 밴드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을 계속 보실 수 있고 이런 것을 계속 던져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찾아야 할까. 정말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이런 현상으로 확산되어질 때 실제 공부는 어떤 식의 공부가 되어져야 할까. 이게 진짜 공부다는. 생명과학, 경영경제, 행정, 복지, 법학, 예를 들어서 법학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 이게 프랑스에서 신문에서 우리를 비판했던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저렇게 잘하고 있지만 가장 감시를 잘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감시가 인권에 대한 문제로 표현이 되었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실제 그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확진자의 동선을 어디까지 밝혀줘야 할까? 왜? 그 사람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이라고 하는 차원과 그 사람의 인권의 문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타협해 가야 할까?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야이거든. 이게 정의예요.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해요.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이게 어디에? 교과 세특에 적혀야 한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